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만제로디마켓 권다영입니다. 오늘 양대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 종목수가 1,700여 개에 육박하면서 좀 답답한 하루였는데요. 오늘도 수급은 테마 쪽으로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엠폭스니 코로나19니 오늘은 온라인 교육주까지 묶어서 코로나19 종목들이 움직였죠. 이렇게 테마 쪽으로 수급이 돌다 보니 주도주를 더 끌어올려주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정리해보고 불만제로디마켓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주택 지표가 아쉽게 나왔죠. 그러면서 연내 금리 인하를 3번이나 할 수 있겠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1까지 현재 밀려 있는 것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아시아 통화 전반적으로도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엔달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달러가 145엔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엔화도 그렇고 우리 환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많이 빠진 하루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도 함께 밀리는 모습이었죠. 특히나 오늘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차익 실현도 함께 출회가 됐습니다. 그동안 좀 올라왔던 것들을 좀 반납을 해내면서 이 엔달러가 움직이는 것을 빌미로 오늘 2%가량 하락하면서 마감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도 함께 살펴보시죠. 사실 상해종합지수가 오늘 요즘에 큰 폭의 힘을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왜 그런 거 이유를 찾아보니 헌 제품을 새 것으로 교체한다라는 이고환신의 소비 진작 정책이 보강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0.45%가량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장중에 좀 올라주나 싶었는데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조금 아쉽게 느껴지네요. 3대 지수 선물 모두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나라 시장도 전반적으로 오늘 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8%대 약세 2,674선, 코스닥도 함께 밀렸습니다. 1%까지 좀 밀렸고요. 시총 상위단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좀 파란색이었습니다. 777포인트까지 밀리면서 마감했습니다. 환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환율이 23원 60전가량 내리면서 1,334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도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좀 밀리는 상황 속에서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모두 팔자를 외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5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이 됐고 이 중에서도 역시나 가장 많이 판 건 삼성전자였습니다. SK하이닉스도 함께 팔면서 IT 투톱이 좀 빠지는 하루였죠. 오늘은 개인들이 이 매물을 담아갔고요.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막판까지 매수세를 좀 지켜냈다는 것은 눈여겨보실만 한 것 같습니다. 오늘 테마가 도는 가운데 그래도 밸류업과 관련돼서 금융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보험주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주주환원책과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화재가 1%, DB손보가 5%, 삼성생명이 5%, 현대해상, 동양생명까지 손보주, 생보주 할 것 없이 일제히 상승했고요. 은행주들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사실 상반기에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실적도 좋았고 주주환원책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있는 모습입니다. KB금융이 3%,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BNK금융지주까지 2, 3% 이상의 시세를 내면서 오늘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훈풍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선주들도 요즘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조선주도 올려잡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HD 현대중공업 목표가 제일 높은 게 26만 원이었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이 31만 원까지 목표가가 제시가 됐습니다. 빅사이클에 대한 기대를 계속 안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1%, 현대중공업도 3%가량 상승했고요. 아쉬운 것은 시장에 밀리면서 좀 윗꼬리가 달렸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인 NC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리니지화를 외치면서 10년간 투자했던 스론앤 리버티, TL 드디어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공개가 10월 1일로 정해졌는데요. 과연 괜찮은 실적을 낼지, 괜찮은 성적을 낼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기관이 요즘 NC소프트를 좀 담아가는 모습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4.8% 올라가면서 19만 1,700원에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마켓뷰 함께 하셨습니다.
마감될 시간입니다. 키워드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감될 키워드입니다. 걱정 3종 세트 걷어낸 증시, 해리스 트레이드 본격 신호탄 쏜다라고 정해봤습니다. 관련해서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걱정 3종 세트를 걷어냈다고는 하는데 오늘 환율 왜 이럽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네. 환율 그거 나하고는 별 관계 없어. 내가 가진 주식에 대해서 뭐 영향력 크게 크지 않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네. 라고들 많이 생각하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환율이 크게 빠졌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者오늘 주식을 사지 않았습니다. 네. 보합권이었죠. 그리고 시장 내에서 움직인 종목들의 차별 현상이 심했어요. 제가 네.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환율 하락에 대한 배경은 미국의 달러 강세가 약세로에 진행되는 현상이었죠. 달러 약세로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저점을 깼어요. 여기에 이제 영향을 준 게 달러 N에 영향을 줬죠. 근데 달러 N 같은 경우는 전저점을 안 깼습니다. 145엔. 전저점이 140엔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안 깬 상태에서 하락의 폭만 컸는데 국내 원달러 상황에서의 흐름은 지금은 그러니까 그 달러 인덱스와 연동하는 형태에서의 시장 흐름이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점 깨는 상황에서 우리도 저점을 깨는 1333원까지 최근에 1350원 내에서 레인지가 움직이다가 저점을 깨는 상황에서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일단 이유는 미국에서 안정화된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금리 인하 폭을 기존의 0.25 정도 할 것으로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었는데 0.5 내지는 뭐 시장에서 많게는 0.75까지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환율 시장의 변동이었어요. 그러면 이 환율 시장의 변동이 주식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오늘 장에서의 내용을 한번 이끌어내게 돼 보면 네. 아까 좀 전에 게임즈 에이스소프트 잠깐 네. 말씀하셨죠. 네. 이것도 환율 시장과 연동돼 있습니다. 신작 게임이 아니고요. 네. 최근까지 시장에서 강했던 게임즈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크래프톤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유저가 해외에 많이 있는 게임 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강했어요. 네. 그런데 엔소프트 같은 경우는 해외 유저보다 국내 유저가 많은 회사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이런 환율 변동 상황에 대한 우호적 주가 발현된 상태에서 흐름들이 진행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또 오늘 장에서 강했던 뭐 밸류업 프로그램 종목들 제외하고 유통주들로는 강했습니다. 그렇죠. 이마트,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그리고 음식료 일부 업종의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이 종목들은 내수주입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에 민감하지 않은 내수주들의 주가가 움직였고 네. 수출 관련 집중화된 최근까지 시장에서 강했던 전력기기 오늘 주가 하락했습니다. 네. 방산 주가 하락을 했어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이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다만 여러분께 안심의 말씀을 하나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물론 우리 시장은 환율이 일부 하락을 해서 안정화되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급격한 금융시장의 변화는 주식시장에 좋지 않죠. 여러분께 안심될 수 있는 내용에서 흐름은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 오늘 주식을 사지 않았어요. 네. 통상 최근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환율이 하락할 때는 기관이 매수를 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에서의 시장 내용이었거든요.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 시장에서 관망했던 이유는 환율 시장에서의 변화가 크게 일어난 반면에 미국 채권 시장에서의 변화는 그다지 크지 않았어요. 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바라보는 지금 환율 시장에서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큰 흐름에서의 내용이구나라고 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관망의 흐름으로의 시장을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환율 하락에서의 상황은 단기적 시각에서 추세적 흐름을 가지고 저점을 깼다라기보다는 단기적 시각에서의 흐름으로 저점을 깨는 과정에서 원달러에 영향을 줬고 원달러가 크게 빠지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었다. 내일 정도는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전체 흐름의 모습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에서 오늘 전반의 환율 시장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명강의를 쭉 들은 느낌입니다. 사실 우리 현물 시장이 채권 시장이라든지 환율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환율이라든지 채권의 전반적인 흐름을 읽어야 종목들의 상승 하락이라든지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좀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쏙쏙 제가 이해를 너무 잘하면서 들었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 이벤트가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뭐 계속 얘기 나왔던 잭슨홀이니 금통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은 한 주인데 이번 주 시장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앞서 잠깐 잭슨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통 여름 8월에 잭슨홀 미팅이 있죠. 네. 그리고 뭐 비정기적으로 타운홀 미팅이 있는데 연말에 주로 이제 타운홀 미팅이 있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뉴스나 이제 여러 언론에서 이제 잭슨홀 미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시장에 변동성을 줄 것이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큰 영향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잭슨홀 미팅은 쉽게 말씀드려서 연준 위원들의 휴가입니다. 우리가 놀러 가서 특별하게 시장과 연동된 내용들의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딱 한 번 시장에 영향을 주는 내용에서의 파월 의장의 메시지가 한 번 있었어요. 지금까지 22년 8월에 이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7월에 9.1%까지 갔다가 8월에 8.5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와 이제 물가가 안정화 단계로 진행되는구나라고 했었는데 잭슨홀 미팅에서 휴가지에서 파월 의장이 지금의 물가 수준은 좀 더 강력한 임팩트 있는 시장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이다라는 이 부정적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시장이 그 당시에 종합주가지수 측면으로 2,400포인트에서 2,100 초반까지 내려갔거든요. 딱 한 번 있었고요. 이전에 그 잭슨홀 미팅의 내용을 보게 되면 큰 영향력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끼고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휴가 가는 거니까. 네, 안 써도 되고 대선 관련 이슈가 가장 크죠. 민주당 이렇게 미국 민주당 네네. 전당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죠. 어떤 영향을 줄까요? 굉장히 복잡다변한 변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는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할지 닥쳐야 아는 거 아닌가라는 딱 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6번의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대선 이후 11월부터는 시장이 다 상승했어요. 다 6번 다. 그 전에는 내려갈 때도 있었고 올라갈 때도 있었고 뭐 흐름에 따라서 상황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전개됐지만 11월 이후에는 다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들이 나타났다. 이거는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의 발현이 됐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대선 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중요한 내용에서의 그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투표권이 없지만 저는 이제 그 해리스 후보가 국내 주식시장에는 좀 더 우호적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왜 해리스 후보가 국내 주식시장에 좀 더 긍정의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양 후보 다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미국 보호무주의 정책을 취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점이 있어요. 이제 미세하게 민주당과 공화당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점이 뭐냐면 네.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인하해줘요.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기업과 시장에 돈을 푸는 형태로의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금리가 비교적 안정화 진행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금리가 좀 내려간다는 측면이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트럼프 후보가 부동산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기업 같은 경우는 조달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금리가 좀 낮아야 본인의 사업도 잘 되는 측면도 있다라고 시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해 왔던 경제라는 게 그런 거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직접 시장에 공급하는 유동성 공급을 하는 측면에서의 추진을 하고요. 민주당은 시장의 직접 공급이 아니고요. 그 채권 발행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그러했지만 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채권을 대규모로 발행해서 발행된 채권을 매각한 채권을 대상으로 해서 달러가 들어오게 되면 이 달러를 통해서 SOC 투자 또는 뭐 그린 에너지 정책 뭐 사업들을 추진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좀 달라요. 결이 다르죠. 다릅니다. 네. 이게 이제 시장의 유동성, 돈을 푸는 방식은 똑같다 하지만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게 되면 뭐 최근까지 주식시장에서 많이 보여줬죠. 그 바이든 대통령이 SOC 투자를 확대하면서 전력기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고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여러 가지 정책식을 추진을 해서 기업들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통해서 뭐 낙수 효과에 의한 뭐 우리 국내 기업이 좀 더 성장하는 이런 긍정적인 양 측면에서 어디가 낫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제가 왜 해리스에 한 표를 더 주는 형태로의 진행을 되냐면 중국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트럼프 후보와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철저한 견제였어요. 그런데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발표되는 내용들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그간의 여러 가지 행보들, 그러니까 국내 방문했을 때도 DMZ 한번 방문했었고요. 뭐 그리고 중국에 대한 메시지들을 여러 가지 내용 발언했을 때 뭐냐면 중국과 협력해야 된다. 대중국 위험 완화해야 된다. 이런 이제 조금은 이제 진보된 완화된 센스를 취하는 형태의 메시지들 많이 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기존의 이제 트럼프 예전 대통령이나 바이든 지금의 대통령이나 대중국 견제를 통해서 미국 그러니까 자국 보호 무역 정책을 추진했는데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조금 더 중국에 대한 그 완화된 형태의 정책을 취할 것으로는 판단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우리는 중국과 여러 교역을 하는 형태에 취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조금 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시장에 대한 전반의 흐름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전대를 통해서 후보로 나서게 되면 정책들을 많이 발행 아직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정책을 취하는지 어떤 스탠스인지를 아직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에 했던 형태의 업무적 영향력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내용들에서의 흐름들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쪽에 조금 저는 네. 됐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바람을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 네네네. 사실 뭐 이 선거 결과라는 건 네. 마지막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그렇죠. 거기는 하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가진 게 해리스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표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사실 뭐 두 후보 다 자국 우선주의인 것은 맞지만 그 결이 조금 다르고 네. 그 면에서 사실 우리는 대중국 수출이라든지 중국과 관련된 부분을 절대 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의 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리스에게 조금 더 살짝은 기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해리스 관련해서 사실 우리 시장에서도 이미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네네.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트레이딩이 계속 11월까지 이어질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과연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해리스 트레이드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트레이드 주들도 같이 움직일 텐데 그렇죠. 이 둘의 무게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저희가 이제 계속 뭐 해리스 관련주다, 트럼프 관련주다, 전기차다 또는 뭐 에너지 정책 관련주다 이렇게 비론에 의해서 양분화된, 양분화시켜서 시장을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시장에서는 그렇게 양분화된 시장에서의 종목 간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바이든 대통령이 21년 1월에 취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는 그 전 11월에 선거가 있었고요. 21년 1월에 취임을 했는데 그린 에너지 정책이 주요한 정책 중에 최우선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나 뭐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등등등 많은 종목들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그때 또 움직였어요. 네. 그러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화석 연료를 채집하는 석유 기업들은 주가 빠져야 되죠. 그렇죠.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대표적인 경우 엑슨모빌 주가를 시간 되시면 한번 엑슨모빌 인터넷 쳐서 주가가 2021년 1월 이후에 전후에서 이후에 한 2, 3년 동안 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30불에서요. 네. 120불까지 올라갔어요. 이때 테슬라는 주가가 어떠했냐면 물론 먼저 움직인 경향도 있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270불에서 200불까지 빠졌어요. 물론 이후에 400불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취임 이후에 주가 빠졌어요. 취임하고 맞아. 조금 지나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양분화시켜서 양극단의 정책에 대해서 이쪽은 수혜고 이쪽은 부정적인 영향으로의 시장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종목을 딱 나누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시장을 오랫동안 경험을 했고 시장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준에 있어서 국내 기준으로 해서 정책주와 비정책주를 판단하게 된다면 직접적인 수혜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관련 주가의 방향성이 다를 수는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미국 대통령의 영향력에 의해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수혜주의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비수혜주의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봐야 되고 이 관점의 접근은 아니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아까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수급적 측면에서 움직임이 있어요. 분명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과 흐름에 대한 내용들이고 또 시장 수급 동향 측면에서는 해리스가 좀 우월하다. 그러면 또 에너지 정책 관련주들이 또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본다라면 태양광, 풍력 봐야죠. 그렇죠. 이 내에서도 굉장히 그 재료 가치와 주가 수준에서의 긍정적인 내용을 발현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말씀드릴까요? 바로 들어보죠. 네. 네. 첫 번째는 하나 솔루션입니다. 아, 우리가 이제 그 태양광 하면 하나 솔루션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정확하게 왜 그러니까 태양광 업체이기 때문에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단순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주가가 내가 이 종목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빠지게 되면 그 뒤에 어떤 대응이 안 씁니다. 네. 하나솔루션의 자회사가 하나큐셀이라고 있어요. 이 하나큐셀은 미국 조지아주의 넓이로는 뭐 여의도 몇 배라고 하는데 정확한 제가 규모는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1년에 5기가와트를 생산하는 전력 단지를 지금 만들고 있고 올 연말에 일부 공정이 완공이 됩니다. 네. 5기가와트면 느낌이 잘 안 오시니까 원전이 한 두세 개 정도 생산하는 전력 그 수요입니다. 네. 굉장한 그 규모. 수요이죠. 네. 여기를 해리스 후보가 지난 4월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지원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뉴스 딱 검색하시면 하나큐셀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대출이 필요했어요. 2조 원을 미정부에서 대출해 줬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맥락을 살펴보게 되면 네. 아 에너지 중에서는 하나솔루션이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구나라는 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태양광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네. 이게 어쨌든 누가 우위를 하든 트레이딩이 되면서 수급이 글로 몰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친환경 내에서도 풍력이랑 태양광이랑 나뉘었을 때 네. 사실 태양광에 대한 수급보다는 풍력에 대한 수급이 더 우월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다라는 걸까요? 더 말씀을 드리면 네. 태양광은 ESS와 연동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연말에 완공되는 부분이 있고 대통령이 확정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수혜와 주가의 방향성이 좀 더 탄력을 받을 흐름이고요. 풍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나라의 풍력 그 전력 생산율이 1%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풍력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그 의존율이 높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가장 높은 나라 중국? 영국입니다. 영국. 영국은 전력 생산의 34%인가를 해상 풍력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풍력 관련 설비를 납품하거나 이쪽에 그 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 회사가 어디죠? CS 윈드. 오, 맞습니다. CS인디가 작년에 노르웨이 회사를 인수했죠. 네. 이게 영국에 납품하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돈을 잘 벌어가지고 오른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영업이익이 증가했죠. 이 회사들은 저는 핵심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태양광이 됐건 풍력이 됐건 예전에는 전체 그 섹터의 흐름들이 다 동반해서 움직이는 상황이 진행이 됐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는 태양광이 됐건 풍력이 됐건 딱 특정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기업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예전같이 전체적으로 풍력이면 풍력, 태양광 다 가는 건 아니고요. 요런 스토리가 있는 이 기업들의 주가가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특정지어서 종목에 대한 접근으로 해리스 에너지 정책과 관련돼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주식 투자에 조금 이쪽에 영향력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확실히 종목에 대해서도 같은 섹터라고 해서 다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내용이 있고 실적이 찍히고 정확한 방향성이 있는 종목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눈여겨보시는 종목은 뭘까요? CS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 정책과 관련돼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하나솔루션 말씀드렸지만 하나솔루션 연말쯤에 이 하나큐셀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두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CS윈드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실적치가 워낙 개선치가 괄목할 만해요. 유럽 쪽에 이제 납품하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니고요. 오늘 63,000원대로 주가 마감을 했죠. 네. 최근 상승에 대한 조정 과정입니다. 오늘 좀 크게 빠졌지만 잘 됐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 그래서 저는 매수가 한 6만 원 정도 발현하게 되면 우리가 주가가 보통 1단계 상승하고 조정받고 다시 가는 흐름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6만 원까지 기다려보자. 6만 원까지 기다려보게 되면 우리가 적정하게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서 6만 원 오는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지만 전고점 직전 단계
8만 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흐름에서의 상황이다. 그리고 53,000원은 손절. 시장이 변화했을 때 이쪽이 아니다라고 하면 53,000원 손절 가격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풍력 관련 같은 종목들은 금리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초반에 투자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풍력주에 또 긍정적인 부분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말까지 좀 덧붙여 보고 싶네요. CS 윈드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급등락 종목 정리하고 오시죠. 네, 마감딜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오늘 양지수 하락으로 마감하면서 테마 위주의 시장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어떤 종목들 상승했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한 종목 5위 살펴보면요. 한농화성 올라왔습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 화재 또 전기차 포비아 계속해서 시장에 부각되는 이슈인데요. 국내에 이어서 국외에서도 관련 소식들이 이어지면서 오늘 관련주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포르투갈에서 테슬라 화재를 시작으로 해서 200대 자동차가 전소가 됐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고요. 오늘 전고체부터 바나듐 배터리까지 대체할 수 있는 소재들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농화성도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오늘 10%대 급등으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대웅제약 올라왔는데요. 보툴리늄 톡신 제제 호주에 출시했다라고 밝히면서 매수세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이렇게 진출을 해 있었는데 이번에 오세아니아 대륙까지 진출을 하면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고요.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10%대 급등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3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진건설 로봇 확인되는데요.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공모가 16,500원에서 확정이 됐었는데 오늘 시초가 27,500원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장 초반 그리고 오전장까지 해서 60% 급등 흐름을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 줄여가면서 20%대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24%대 강세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2위 살펴보겠습니다. 애니능률 올라왔는데요. 애니능률 같은 경우 오늘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부가 수칙들 발표를 하면서 영향 받아갔습니다. 본격적으로 초중학교 개학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이 고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보이는 경우에는 이 증상들이 가라앉은 이후에 다음 날 이제 학교에 등교하도록 권고를 했는데요. 이 부분 영향 받으면서 오늘 교육주들 장중에 급등을 했었고요. 특히나 애니능률이 급등하면서 오늘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25% 급등했습니다. 1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우정바이오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요. 이틀 연속 연이어서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엠폭스 관련해서 부각이 됐는데요. 이 엠폭스 스웨덴에 이어서 아시아권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발견이 되면서 오늘도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우정바이오 매수세 강하게 들어왔고요.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급등했던 종목들 정리해드렸고요. 그렇다면 하락했던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 살펴보면 S바이오 메딕스 올라왔습니다. 금요일 장 마감 후에 반기 감사 의견을 통해서 반기 자본 잠식률 50%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영향 받으면서 오늘 급락 흐름이 이어졌고요. 11.9%대까지 밀리면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펩트론인데요. 오늘 유상증자 소식에 영향받으면서 장 초반부터 급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1,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라고 밝혔고요. 이미 발행된 주식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왔던 모습입니다. 이 유상증자 자금 같은 경우는 신공장 건설에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주가 밀리면서 12.4%대로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CNH 올라왔는데요. CNH 역시 이 16일 장 마감 후에 공시가 좀 있었습니다. 반기 보고서 감사 의견 거절이 좀 있었고요. 또 최대 주주가 최근에 무리한 경영권 매각을 좀 단행을 하면서 이 영향을 좀 받아갔습니다. 나흘 만에 주가가 4분의 1 토막이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하한가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던 모습이고요. 2위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삼부토건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급락했던 종목에서 DYD 정리를 해드리면서 삼부토건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삼부토건 같은 경우 16일 거래 정지가 됐었고요. 오늘 거래 재개와 함께 급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3일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받았고요. 이 영향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16일 주식 매매 정지가 영향을 줬던 모습입니다. 오늘 매도세 강하게 나왔고요. 하한가 기록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위도 살펴보겠습니다. KC코트렐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감사 의견 거절 영향 받아갔습니다. 앞서 삼부토건이나 KC코트렐 같은 경우 이렇게 감사 의견을 받게 되면은 연간 사업 보고서 제출까지 이런 부분들 비적정 의견 원인을 좀 해소해야지만 상장 폐지까지 이어지지 않는데요. 관련한 소식들 계속 체크를 해보면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KC코트렐 역시나 하한가 기록하면서 오늘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뒤 급등락 정리해드렸고요. 남은 장외 시간도 불만제로 디마켓과 함께 전략들 세워나가 보시죠. 앵커의 산책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디램에 대한 이야기가 또다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투자와 관련해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지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수출 데이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관세청의 수출 증가율을 가져왔는데 반도체 중심으로 또다시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치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반도체 부분이 50%가량 수출이 늘어났다면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부분들의 수출은 미미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반도체 중심의 성장이 일어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만 독주하는 이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발 IT 수요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걸 디램 가격과 연동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을 중심으로 해서 바닥을 찍고 디램 가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른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시장 점유율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디램의 시장 점유율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2분기 디램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 25%가량 성장을 했습니다. 역시나 1위는 삼성전자였고요. 2위가 SK하이닉스였습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눈에 띄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34%인데 전분기 대비로도 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2분기 점유율에서도 유일한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투자가 사실 실적을 만들어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이어지는 이유를 찾아보자면 AI 선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투자로 인해서 로스가 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디램 생산 확대는 사실 HBM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HBM 쪽으로 다 집중을 하게 되면 다른 디램들 범용 디램의 생산 능력 증가는 더딜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 디램 가격이 또 오르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폰 관련해서도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10일에 아이폰 16이 공개가 됩니다. 여기에 AI 인텔리전스가 포함이 됐는데요. AI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손에 들어가는 AI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만약에 아이폰 16이 잘 팔리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안드로이드 쪽에서도 교체 수요가 유발이 되면서 AI 관련된 IT주에는 호재로 분석할 수 있다.
수요가 점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AI 거품론이라는 건 터져봐야 아는 거겠죠. AI와 관련해서 D램까지 계속해서 실적이 늘어날 거라는 분석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산업의 흐름을 보시고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 흐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산책이었습니다. 오늘의 타임어택입니다. 오늘은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장 항상 함께하고 있는 이재규 대표님입니다. 오늘 시간에 보니까 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네. 줄줄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이 테마성으로 계속 도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코로나 외에는 뭐 자금이 크게 들어온 쪽이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코로나 쪽으로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쪽에서도 백신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진단키트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마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오늘은 변동성을 많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 외에서는 랩지노믹스와 일신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네. 또 이제 메가 ECS 같은 기업들도 거래가 오랜만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또 산소호흡기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메디아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간 외에서도 이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좀 유입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나온 지가 벌써 이제 2주가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따라 들어가는 것은 물론 이제 매매를 잘 하시거나 트레이딩 경력이 오랫동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단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흔들림이 나오게 되면 대응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는 그런 매매는 좀 지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진단 키트가 처음에 올랐고 치료제 올라줬고 그 다음으로 또 막 움직인 게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뭐 음압병실 관련된 종목들도 예. 오르고 뭐 산소호흡기도 오르고 지금 돌아가면서 수급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테마격으로 움직이는 게 코로나19밖에 없다 보니까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시세를 막 내는 상황이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투자에는 유의를 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지금 제가 눈에 띄는 종목이 사실 많이 없기는 해요. 오늘 GS글로벌이나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들도 뭐 많이는 아닙니다만 지금 시간외에서 좀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시간외에는 계속 테마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대왕고래 테마 같은 것들. 네. 뭐 일단 코스닥보다 코스피를 오랜만에 좀 살펴보자면 네. 말씀하신 대로 대왕고래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뭐 GS글로벌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좀 거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왕고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초반에는 테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만 결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테마성을 가지고도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뭐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뭐 파미세리라든지 몇몇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네.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셀트리온과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시간 외에서 거래 대금이 좀 붙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여기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로 자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그 중에 하나죠. 셀트리온과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제약바이오는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특히나 뭐 진단키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뭐 변동성이 너무 매매하시기 어렵다,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전통적인 제약바이오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몇몇 종목군들을 지금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진 않고 있지만 소개드려보자면 뭐 동아소시홀딩스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일정한 상태로 우상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자회사 중에서 이제 동아 ST와 ST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변동성이
뭐 단기간으로 좀 올라온 것 같지만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인 종목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동아 소시홀딩스라든지 최근에 주가 흐름이 또 잘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서 녹십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그중에서 뭐 진단키트를 좀 뺀다라고 한다면 백신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변동성이 좋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고,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매매하기가 난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같은 맥락에서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전통적인 제약바이오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목 선별에 대한 기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을 거래해서 코스피 시장에서 눈에 띄는 게 지금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이 거래대금 16, 17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방산주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방산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반기 때 강세를 보였었던 업종과 섹터 중에서 그래도 좀 살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반등을 주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 좋았던 기업 중에서 지금 다시 한번 되반등을 주고 있는 게 화장품과 방산 정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는 좀 밀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이 화장품과 방산 쪽에는 계속해서 부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방산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살아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현재 이제 방산주 쪽에서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업들 중에서는 휴니드라든지 빅텍이나 스페코 같은 기업들도 있지만, 우리가 기업의 규모를 놓고 봤을 때 지금 현대로템이 어떻게 보면 가장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부터는 한화그룹주들이 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시스템이 가장 대장주의 성격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현대로템이 좀 더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현대로템이 좀 안 좋았거든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도 매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서 이 철도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방산 쪽만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약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지금 철도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같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철도 쪽과 방산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3분기와 4분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현대로템 쪽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수주 잔고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엇비슷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제가 알기로는 시가총액이 15조 정도가 될 거예요. 네.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5조 원 수준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수주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에는 현대로템이 좀 더 상승할 만한 여력이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방산주들 말고 중소형 방산주들,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뭐 휴니드나 빅텍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소형 방산주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금융주들이 좋았어요. 지금 거래 대금이 실리는 게 하나금융지주랑 우리금융지주, 뭐 사실 뭐 시세가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금융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금융주 굉장히 좋습니다. 연초에 뭐 밸류업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은행주들 그리고 보험주들 많이 올랐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실제로 매매하진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왠지 많이 안 오를 것 같은 느낌이 그죠? 있어요. 왠지 재미도 없고 많이 안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하나금융지주가 3%, 3.1% 올라왔다라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 네. 하나금융지주에는 이제 하나증권도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금융주라고 한다면 은행주와 보험주를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지금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못 올라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PF 대출이라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었던 부분들 때문에 증권주들이 많이 안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금리 인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금융주들 중에서는 증권주가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PBR 단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주가 상승의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저는 만약에 금융 쪽에서 은행이나 보험을 내가 그동안 놓쳤다라고 한다면 증권주들 한번 봐보시는 거 어떨까? 간단하게 짧게만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 근데 증권주 같은 경우는 지수랑 연동돼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우리가 전통적으로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종합주가지수가 강세를 보일 때, 특히나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올 때 주가가 같이 연동됐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에는 증권주들이 같이 못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증시와 어느 정도 연동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따로 움직일 가능성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시장에서 자금이, 시장에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데 매매할 만한 적당한 종목이 없다라고 한다면 배당주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PBR과 그리고 배당주에 대한 밸류가 매력적으로 좀 작용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 지금 KB금융이나 신한지주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근데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다, 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전 증권주들, 그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NH투자증권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참고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돌면서 안 돌았던 게 증권주다 보니까 한 번쯤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내일의 장바구니입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디 보면 좋을까요?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없는 게요. 네. 참 오늘 뭐 시장이 너무나 재미가 없죠. 사실 뭐 코로나19 아니면 엠폭스 원숭이대창 관련주가 오늘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수급을 싹 빨아갔어요. 네. 우선 엠폭스 관련된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이 시세에 대한 연속성을 조금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골라봤는데요. 일단 그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14일 최고 수준의 보건경계 태세,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엠폭스 원숭이 두창 관련 종목들의 이 관련주, 비만 여기에 관련 치료제 중간체를 좀 공급하고 있는 종목들 내지는 진단키트 관련 섹터들의 어떤 수급이 굉장히 좀 단기에 좀 과하게 좀 유입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최근에 코로나19의 어떤 확산세들이 좀 더 지속됐던 영향들, 이 부분이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의 수급으로 좀 이어졌던 측면들이 오히려 엠폭스라는 교화제로서 오히려 그 수급이 조금 더 연속성을 좀 더 띠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 아프리카에서 한 18,000건 이상의 감염 그리고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좀 보고됐다라고 좀 밝혀졌는데 일단 이게 과거에 한 1년 3개월 이전에 사실 이게 종식되었다가 다시금 이 비상사태를 좀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만큼 더 많은 파급력이 있을까, 더 많은 확산세가 좀 이어질까라는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주요국이었던 콩고와 남아공에서는 역시나 아프리카 내부에서도 비상사태를 좀 선포를 했고요.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프랑스로 좀 유입되면서 변종 엠폭스가 다시금 상륙했다 이런 어떤 기사들이 좀 나왔는데 네. 스웨덴도 그렇고 파키스탄에도 원숭이 두창 관련된 어떤 사례가 좀 보고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향후 여기서 조금 더 많은 확산세로 좀 이어진다면 굉장히 큰 어떤 부담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 이 부분을 좀 주목해볼 포인트인데 네. 일단 WHO의 경우에는 백신으로서 이 부분을 좀 다스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확산세가 과거에 우리 코로나19 팬데믹처럼 그 확산세가 좀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근 어떤 단기적인 급증세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볼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비상사태 선언, 이 부분이 가장 단기의 어떤 치료제가 어떤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좀 이어질까라는 부분들이 어떤 개별적인 어떤 수혜주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직접적인 어떤 치료제는 좀 전무하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키메릭스라고 좀 불리고 하는 천연두 치료제 중간체를 공급하고 있는
파미셀이 좀 가장 강한 흐름들 좀 보여줬고요. 네. 그 이후에 뭐 CGN이나 엑스바이오, 뭐 랩지노믹스, 진 매트릭스 같은 이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뭐 미코바이오메드도 마찬가지죠. 당분간 이 기조가 오히려 조금 더 확산세가 좀 더 이어진다는 전제에서는 그 수급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우리가 이게 펀더멘탈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볼 구간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수급이 가니까 우리도 잠시 좀 따라가서 따라가자. 네.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 볼까. 두 가지 측면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한 시점이다. 네. 그렇게 되면 저는 펀더멘탈 관점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19 팬데믹 때 치료제 관련 이슈, 뭐 백신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 여기서는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뭐 영향도가 굉장히 좀 미미했고 실적에 관련된 반영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복기를 좀 해보면 단순한 우리가 기대감만 갖고 좀 매수를 하는 것은 좀 리스크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해당되는 어떤 이 추세 구간에 따라서 뇌동매매, 즉 단기적인 어떤 관점으로만 좀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맞아요. 사실 테마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펀더메탈을 다 계산해서 이 종목이 더 잘 갈 거야, 이 종목이 더 숫자를 잘 찍을 거야라는 측면의 매매가 아니고 수급이 붙기 시작하니까 수급을 부르면서 이제 종목들이 상한가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네.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엠폭스 관련해서 사실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가 버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매매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매매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따라갈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봐요. 오늘 상한가 나왔다고 해서 다음에도 단기간 수급이 좀 더 강할 수 있으니까 나도 좀 담아볼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매수를 해봤는데 대체적인 해당되는 매매를 좀 했을 때 공통점들은 내가 산 지점이 거의 고점이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 같은 장세에서는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리스크들이 완화됐고 지난주 7월에 매크로 지표가 좀 완화되면서 오늘은 일단 뭐 주도주가 좀 쉬었어요. 대형주 안에서는 뭐 2차 전지 섹터도 마찬가지지만 뭐 반도체 섹터, 조선, 뭐 방산 여러 종목들은 오늘은 조금 소폭 좀 쉬어가는 흐름들 좀 보여줬는데 저는 사실 해당 대상 주도주가 쉬어갈 때 개별 테마군들이 사실 뭐 반짝하는 것들은 오늘 내일의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슈 때문에 이 종목에 너무 집중해서 좀 매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해당된 실적 종목들 하반기에 실적 기대 요인들이 큰 종목들이 쉬어가는 구간에는 계속해서 저는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돼서 우리가 좀 재료 패턴에 너무 따라가는 좀 매매는 좀 더 리스크하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3분기 실적 기조를 2분기 어닝 시즌은 종료가 됐지만 다시 또 3분기를 우리가 좀 노려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뭐 화장품 섹터라든가 방산조선,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단기 낙폭 이후에 주가의 어떤 회복도가 좀 더 늦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는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저는 화장품 섹터도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테마는 테마답게 좀 접근을 하는 거고 우리가 진짜 찐으로 이야기를 하죠. 포트에 정말 내가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섹터들은 3분기 실적까지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이제 선별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테마 이야기가 나와서 네. 오늘 엠폭스도 강했고 코로나19도 강했잖아요. 네. 물론 두 섹터의 테마를 다 담아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두 개를 비교하자면 엠폭스랑 코로나 어느 쪽이 좀 더 세다고 보세요? 단기적 관점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조금 더 시장에서 영향도가 좀 좋은데 이게 공통되는 테마가 있잖아요. 네. 엠폭스 관련된 진단키트, 그쵸. 코로나 진단키트에서 지금은 두 가지 측면들을 모두 다 보유하고 있는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도 강했지만 오늘도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때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수익 지표가 굉장히 좀 양호했는데 엔더믹 전환되고 난 이후에 최근 분기까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를 좀 해야 되고 당시에 코로나19 특수 효과로 인해서 많은 현금을 좀 창출을 했지만 그러니까 수익 창출을 했는데 엔더믹 전환 과정에서 사업 다각화를 좀 이루지 못했던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신규 사업들이 부재하고 여기에 관련된 수익 지표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전무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고민을 좀 해야 될 때 매수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소위 말하는 우리가 고점에 매수를 했을 때 향후에 이 회사의 어떤 성장 동력이라든가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엑시트를 한다든가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한다든가
그런 어떤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저는 많은 비중을 따라가는 어떤 전략들보다는 사실 적은 비중, 정말로 좀 매매를 해야 된다면 적은 비중에서 단기 추세선 내가 샀던 매수가를 좀 지켜주지 못하면 바로 좀 우리가 좀 실시간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선별적인 흐름에서는 뭐 진단키트 섹터 안에서도 현금 유보율들이 좀 더 높은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뭐 시젠 같은 종목들이 좀 그랬고요. 네. 시젠이라든가 뭐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현금 보유량들은 굉장히 좀 많은데 수익 지표가 좀 개선되지 못했던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해당 기업들이 사업 다각화 내지 신규 사업에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좀 부각됐을 때 다시 한번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어떤 측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점은 있겠지만 그 이외의 기업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현금 보유량도 감소되고 있고 수익 지표도 악화되고 있다는 측면들을 꼭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이있습니다. 테마는 테마답게 손 빠르고 발 빠르게 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테마로 움직이는 것들이 다 바이오주들이에요. 하반기에 금리 인하 뭐 3번까지도 하겠다,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지금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테마 쪽이 바이오로 쏠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테마가 아니더라도 바이오주는 이제는 놓쳐서는 안 되는 섹터가 된 것 같은데 바이오주 내에서는 좀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뭐 바이오시밀러, CDMO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제가 항상 좀 강조를 좀 들었던 포인트가 우리가 좀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투자할 때 가장 강한 뭐 모멘텀 관점에서 우리가 좀 접근하는 게 맞죠. 이 네. 파이프라인이 앞으로 얼마만큼 많은 돈을 벌어줄 수 있을까 이제 이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오 기업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력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성과가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CDMO사,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의약품을 좀 위탁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수주량과 좀 연동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실적이 올해 대비해서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얼마만큼 더 많은 성장세를 좀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런 관점인데, 지금 뭐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의 경우에는 뭐 9월에 이 안건이 다시 한번 좀 상정 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국방수권법이라는 것에 좀 제외됐던 부분들은 해당되는 세부 사항들을 좀 명문화시키기 위한 어떤 절차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제외가 된 것이기 때문에 9월에 안건이 좀 상정이 된다면 저는 11월 연내 처리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중국의 전체 어떤 미국 시장의 매출 포지션 한 45%를 차지하고 있는 우시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우시 햅틱이 갖고 있는 비중, 이런 이 해당 물량 비중들을 대다수 한국과 글로벌 CDMO사들이 많이 이제 흡수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좀 크겠지만, 우리가 2030년도까지에 대한 전체 캐파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한국이 가장 많은 의약품 생산 캐파들을 좀 보유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게 된다는 관점에서는 저는 해당된 반사 수익이 상당수 많은 부분들 한국으로 좀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 계속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단기적인 어떤 성과보다는 중장기 성과로 우리가 해서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은 우리가 좀 하반기 예정될 수 있는 뭐 9월 달로 좀 예정되고 있는 유럽의 종양학회. 여기 관련돼서는 뭐 초록 공개도 있지만 임상 성과가 발표됨에 따라서 향후에 뭐 기술 이전에 관련된 기대감이라든가 시판 허가에 관련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은 일정 모멘텀에서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지금 좀 주목해보면 좋을 탑픽 바이오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일단 일정 모멘텀 관점에서 유한양행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1.2% 상승한 96,400원. 지난주부터 굉장히 좀 양호한 어떤 상승 추이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 패닉셀 이후에 지금 22일 날 이 랭라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용 치료제가 지금 미국 FDA에서 시판 허가 여부가 좀 결정될 예정이거든요. 네. 22일 날로 좀 예정이 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 해당된 내용들이 만약에 좀 결정된다, 만약에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면 유한양행이 올해 좀 반영될 수 있는 로열티 수입은 약 6천만 달러, 전체적으로는 약 83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 반영 효과가 좀 있을 수 있고요. 내년도 실적에 대한 추정치는 영업이익 1,600억 원의 달성이 유력하기 때문에 일단 마일스톤의 1차적인 수령 이후에 판매량과 연동되는 이 로열티 수입, 이 부분이 향후 유한양행의 수익원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시판 허가 이후에 오히려 추가적인 어떤 성장 동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22일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IV 제형제의 경우에는 뭐 이 경쟁 약물인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로스 대비해서는 뭐 중환값이라든가 유효 지표가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여기 대해서는 SC 제형제가 지난번 아스코 2024에서도 상당히 이 안정성이라든가 부작용인 관점에서 굉장히 이점을 좀 보였다는 측면들, 이 부분도 별도의 임상 3상을 거쳐서 지금 시판 허가까지 좀 더 추진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향후 유한양행의 어떤 마일스톤 내지는 로열티 기대 수입들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종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1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8만 4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렉라자가 22일에 FDA에서 어떤 결과를 받을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시장에 영향 줄 수 있는 일정들 챙겨보는 시간이죠. 장바구니 일정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확인해 보면요. 내일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가 발표가 됩니다.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5년 만기 또 1년 만기 지난달 발표에 따르면 0.1%포인트 감소를 하면서 깜짝 인하에 나섰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8월 같은 경우 연이어 금리 인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측에서 급격한 긴축이나 완화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연이어서 금리 인하는 단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소식들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일정 살펴보면 한국의 8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내일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달 주택가격 전망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역시나 주목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일정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내일 동해 석유 시추 관련해서 정책 토론회가 개최가 됩니다. 올해 말 정부가 석유 탐사 시추에 나서는데 관련한 경제성 또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요. 관련한 소식들 대왕고래 테마 수급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일정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같은 경우는 전진건설 로봇이었는데 내일 두 종목 신규 상장을 코스닥에서 합니다. K3i 그리고 바이오솔루션 기업인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인데요. 다만 최근에 이 신규 상장주들 흐름을 살펴보면 장 초반에 이 급등세가 오후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런 변동성 유의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일정들 정리해 드렸고요. 지금까지 장바구니 일정이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해리스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만 제로 디마켓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